1930년대 한 곡의 노래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해지는 노래. 라디오 방송이 금지되었고 신문은 선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멜로디를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글루미 선데이, 비극의 노래였습니다. 1933년 겨울, 부다페스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헝가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되었고 다가올 전쟁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젊은 헝가리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제 세레시였습니다. 1889년에 태어난 세레시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지만 성공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는 여러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레시의 개인적 삶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그를 깊이 괴롭혔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곡의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1933년 세레시는 글루미 선데이, 즉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제목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연주곡이었고 나중에 가사가 붙여졌습니다. 첫 번째 가사는 시인 라슬로 야보르가 쓴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곡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느린 템포의 왈츠 리듬에 단조의 우울한 멜로디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끝없이 하강하는 듯 했고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은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 헝가리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곡의 아름다움과 감정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이 곡을 녹음했고 라디오에서 자주 연주되었습니다. 우울한 시대 분위기와 곡의 어두운 감정이 묘하게 공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보고되면서 사람들은 이 노래에 뭔가 불길한 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한 젊은 부다페스트 구두 수성공이 다뉴브 강에 투신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글루미 선데이의 악보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 여성이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녀의 방에서는 글루미 선데이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의 권총으로 죽었는데 그의 유서에는 글루미 선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들은 선정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비극의 노래가 또 다른 희생자를 낳다, 죽음을 부르는 멜로디, 저주받은 곡 등이었습니다. 각 기사들은 새로운 죽음 사건과 글루미 선데이를 연결시켰고 때로는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상상력은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곡의 음악적 구조 자체가 뇌파를 교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작곡가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속삭였습니다. 더 황당한 이론은 곡 속에 숨겨진 메시지나 주파수가 있어서 잠재의식에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 헝가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곡의 공개 연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했다고 전해집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라디오 방송국들이 자발적으로 이 곡을 재생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코드 판매는 역설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지된 것, 위험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체레 씨 자신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곡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과 연결되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내 슬픔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곡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는 비극의 노래였고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이 믿음은 곧 헝가리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글루미 선데이의 악명은 1930년대 후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 곡은 번역되고 재해석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비극적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영국에서는 1936년 BBC가 이 곡의 방송을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실제로 BBC가 공식적으로 금지령을 내렸다는 명확한 문서는 없지만 일부 방송국 프로듀서들이 자발적으로 이 곡을 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이유는 청취자들로부터 불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소문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음악 평론가는 이 곡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우울한 사람은 절대 홀로 이 곡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파리에서도 몇몇 비극적인 사건이 이 곡과 연결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글루미 선데이가 알려진 것은 193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36년 영어 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샘 루이스라는 작사가가 쓴 이 영어 버전은 원곡보다 약간 덜 어두웠습니다. 가사는 여전히 상실과 슬픔에 관한 것이었지만 마지막에 꿈이었을 뿐이라는 반전을 추가하여 희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1941년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가 글루미 선데이를 녹음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은 영어 가사를 사용했고 그녀의 독특하고 감정적인 보컬은 곡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이 녹음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미국에서 글루미 선데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버전이 발표된 후 미국에서도 비극과의 연관성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 라디오 방송국은 이 곡을 방송 금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곡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금지된 음악은 항상 매혹적이니까요. 비극의 노래라는 악명은 구체적인 사례들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신문 기사나 소문을 통해 전해진 것이고 공식적인 조사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부다페스트의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글루미 선데이의 악보를 손에 쥔 채 다뉴브 강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구조되었지만 다시 시도하여 결국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며 세부 사항은 각각 다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한 남성이 글루미 선데이를 반복해서 듣다가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글루미 선데이를 들으면서 죽는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그가 레코드 플레이어를 자동 반복으로 설정해 놓았다고도 합니다. 베를린에서는 한 청년이 글루미 선데이의 악보를 피아노 위에 펼쳐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여성이 글루미 선데이 레코드를 끌어안은 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한 남성이 글루미 선데이가 내 영혼을 가져갔다는 메모를 남기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진실성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신문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지만 글루미 선데이와의 연결은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의 방에 글루미 선데이 레코드가 있었다면 신문에서는 글루미 선데이를 들은 후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곡을 듣고 선택을 결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레코드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1930년대는 비극적 선택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절망,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불안, 사회적 혼란 등이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습니다. 헝가리에서만 1930년대에 수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글루미 선데이와 연결된 것은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중은 이러한 합리적 설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이야기, 저주받은 노래의 전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는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설명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저주받은 노래라는 개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히스테리 또는 사회적 전염의 사례로 봅니다. 한 사람이 글루미 선데이를 들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다른 극단적인 선택에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르테르 효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1774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된 후 유럽 전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식을 모방한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 책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도 비슷한 효과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 행동과 연결시켰을 수 있습니다. 노래 자체가 그들을 그 길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고려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자신의 비극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에 대한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노래의 악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중문화 속에 각인되었고 비극의 노래라는 별명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글루미 선데이는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다시 녹음되었습니다. 각 버전은 곡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습니다. 일부는 원곡의 어두움을 강조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슬픔의 표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노래라는 평판은 항상 곡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글루미 선데이는 정말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심리적 효과, 당시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음악 자체를 살펴봅시다. 글루미 선데이는 확실히 우울한 곡입니다. 느린 템포, 단조의 선율, 하강하는 멜로디 라인,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 이 모든 요소들은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악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실제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뇌는 슬픔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변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누군가를 비극적인 선택으로 직접 몰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악은 기존의 감정을 강화하거나 촉발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충동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를 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우울증, 절망감, 사회적 고립, 트라우마, 경제적 문제, 관계의 파탄 등 여러 요인의 결과입니다. 한 곡의 노래가 이 모든 복잡한 요인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루미 썬데이와 비극적 선택을 연결시켰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확증 편향입니다. 일단 글루미 썬데이는 비극의 노래다 라는 믿음이 확립되면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는 사례만 주목하고 기억합니다. 글루미 썬데이를 들은 후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기억되지만 글루미 썬데이를 들은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수십만 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입니다. 누군가 글루미 썬데이를 들은 후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노래가 그 선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선택을 고려하던 사람이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음악을 찾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셋째, 사회적 전염과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신문과 라디오가 글루미 썬데이와 비극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보도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비극적 선택을 고려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따라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시대적 맥락입니다. 1930년대는 유럽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실업, 빈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공포.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급증했습니다. 헝가리는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1930년대 헝가리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약 4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이러한 절망적 분위기의 산물이었고 동시에 그것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음악학자들은 글루미 썬데이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곡이 실제로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곡은 예상되는 해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멜로디는 계속 하강하지만 만족스러운 종결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는 듣는 이에게 불완전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곡의 화성 진행은 전통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드 변화와 불협화음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은 이미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비극적 선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슬픈 음악들이 비슷한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글루미 썬데이만큼의 악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마도 내러티브, 즉 이야기에 있을 것입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노래, 죽음을 부르는 멜로디라는 강력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래의 실제 음악을 넘어서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노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노래를 들으면 우울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더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경우 이 노래를 들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강력한 사회적 내러티브가 있었습니다.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 실제로 그러한 충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미 썬데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허가나 정당화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노래도 죽음에 대해 노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죽음을 택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내적 저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들은 미디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보도하는지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선택을 낭만화하거나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는 모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930년대 글루미 썬데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바로 이러한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문들은 글루미 썬데이와 관련된 사건을 극적으로 보도했고 때로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글루미 썬데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려던 보도가 실제로는 그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루미 썬데이로 인한 죽음은 실제로 몇 건이나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추정이거나 과장된 것입니다. 일부 출처는 수백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사례는 훨씬 적습니다. 2002년 미국의 심리학자 짐 커프가 이 주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글루미 썬데이와 명확히 연결될 수 있는 비극적 사례를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입증할 수 없거나 과장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글루미 썬데이 현상은 대부분 도시 전설이며 실제 죽음과의 연결은 매우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글루미 썬데이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일부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깊은 영향을 미쳤고 어쩌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작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래의 초자연적 힘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미디어의 선정주의, 그리고 개인의 취약성이 결합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작곡가 자신의 운명입니다. 레제 세레 씨는 자신의 창작물이 가져온 악명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명성과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비난과 논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레 씨는 글루미 썬데이 외에도 다른 곡들을 작곡했지만 그 어떤 것도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극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로만 기억되었고 이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아름다운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1968년 1월 13일 79세의 레제 세레 씨는 부다페스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글루미 썬데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해지지만 대중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비극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글루미 썬데이의 저주가 결국 창조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문들은 글루미 썬데이의 마지막 희생자라는 제목으로 그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레 씨의 죽음은 35년간 축적된 개인적 고통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고 노년에는 건강 문제와 외로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글루미 썬데이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그의 복잡한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레 씨의 죽음은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단순히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만든 사람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저주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완성되었고 글루미 썬데이의 악명은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노래는 새로운 세대에게 재발견되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리고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글루미 썬데이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전설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글루미 썬데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정말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질까? 원곡과 빌리 홀리데이 버전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혼자 밤에 들으면 안 된다는데 정말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전적으로 이 노래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들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확실히 우울한 곡이긴 하지만 충동은 없었다. 단지 슬픈 노래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정말로 기분이 이상해졌다. 듣고 나서 며칠간 우울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글루미 썬데이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극단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이 노래와 그 전설에 노출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 즉 비극의 노래라는 내러티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글루미 썬데이는 계속해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 독일과 헝가리 합작 영화 글루미 썬데이, 슬픈 노래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글루미 썬데이의 작곡 배경과 그것이 가져온 비극을 픽션화한 것입니다. 영화는 비평적 성공을 거두었고 글루미 썬데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설, 만화, 비디오 게임에서도 글루미 썬데이는 자주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주받은 음악이나 위험한 예술 작품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의 공포 문화에서는 듣는 것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노래라는 개념이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데 이는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음악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글루미 썬데이를 20세기 대중문화의 흥미로운 현상으로 연구합니다. 그것은 음악, 미디어, 사회적 불안, 그리고 집단 심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또한 도시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지며 진화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일부 음악 치료사들은 역설적으로 글루미 썬데이를 치료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슬픔과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노래가 환기시키는 감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탐구함으로써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의를 권장합니다. 극단적인 충동이 있거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비록 노래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그것이 촉발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들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1930년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예방을 위한 더 나은 자원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비극적 선택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만 명이 비극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미디어가 비극적인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술과 문화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설은 우리의 상상력과 이야기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신비로운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매료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현상에도 의미와 내러티브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단순한 슬픈 노래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글루미 썬데이는 단순한 노래일까요? 아니면 집단적 공포가 만들어낸 저주의 전설일까요?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실제로 매우 우울하고 슬픈 곡입니다. 그것은 절망과 죽음에 대해 노래하며 듣는 이의 감정을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며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은 1930년대의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대공황의 절망, 다가오는 전쟁의 공포, 높은 극단적인 사망률, 그리고 선정적인 미디어 보도가 결합하여 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래는 시대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에 초자연적 힘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글루미 썬데이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은 실제로 우리의 감정, 기분, 심지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슬픈 음악은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 수 있고 이미 우울한 사람에게는 그 우울함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특히 강력한 감정적 효과를 가진 곡이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음악은 때로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촉발하며 때로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음악은 치유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이야기는 예술의 힘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창작물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레제 세레 씨는 단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의 곡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1930년대 신문들의 선정적인 보도는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고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과 정신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글루미 썬데이는 또한 인간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외부 영향에 더 민감합니다. 음악, 이야기, 이미지,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회복력도 보여줍니다. 글루미 썬데이를 들은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대다수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듣고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계속 살아갔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움직이지만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글루미 썬데이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것의 슬픔에 공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호기심으로 볼 것이고 어떤 이는 개인적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글루미 썬데이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 예술의 힘, 집단적 공포,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저주받은 노래인지, 비극적 우연인지, 아니면 시대의 산물인지, 글루미 썬데이는 영원히 비극의 노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둡고 신비로운 측면을, 그리고 예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